1900년 8월 25일 토요일 독일 바이마르의 작은 집.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의 마지막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방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침대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때 날카롭던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아름답던 콧수염은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55세.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늙은이였습니다. 정신은 1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육체만 남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한때 천재였습니다. 24세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젊은 교수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뒤흔들 생각을 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인간은 초인이 되어야 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세상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의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홀로 걸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오르내렸습니다. 혼자서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글을. 두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매일 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쓰고 또 썼습니다. 사랑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청혼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친구마저 떠났습니다. 가장 존경하던 스승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더욱 혼자가 되었습니다. 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거리. 그는 무너졌습니다.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0년. 그는 10년을 식물처럼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1900년 8월 25일 정오.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의 시계가 멈춘 듯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출판되지 못한 원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은 생각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신문은 작은 기사 하나만 실었습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 니체 사망.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생각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후, 세계는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의 책을 읽었습니다. 철학자들은 그를 연구했습니다. 예술가들은 그에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혁명가들은 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너무 늦게 세상은 알았습니다. 천재가 자신들 곁을 지나갔다는 것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천재는 살아생전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외롭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의 생각이 죽음 이후에 세계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보았기에 혼자서도 걸어갔을까요?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이 남자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인류를 위한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슬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대합니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인간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걸어간 길을, 그가 남긴 흔적을,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도 그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1844년 10월 15일 독일 작센 지방의 작은 마을 레켄.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가 태어났습니다. 목사관에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어머니는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집안은 종교로 가득했습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 니체는 조용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영특한 아이로구나. 신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축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1849년 여름, 니체가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질환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린 니체는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음 소리를, 어머니의 흐느낌을, 의사들의 발걸음 소리를. 밤이 깊어갔습니다. 니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해 7월 30일,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겨우 36세였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검은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니체는 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니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응시했습니다. 죽음을, 끝을, 사라짐을. 5살 소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것이 첫 번째 상처였습니다. 장례 후 한 달,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니체의 남동생 요제프, 겨우 2살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니체는 또다시 장례식에 섰습니다. 작은 관이었습니다. 백합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을 잃을 듯 울었습니다. 신이시여, 왜입니까? 왜 제 아이들을 데려가십니까? 니체는 그 질문을 기억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왜 좋은 사람이 고통받는가? 왜 신은 침묵하는가? 5살 소년에게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목사관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니체와 여동생을 데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나움부르크라는 도시였습니다. 할머니, 이모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집은 여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니체뿐이었습니다. 6살, 그는 집안의 유일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야 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니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질문이 커져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특히 글쓰기를 잘했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음악을 배웠습니다. 피아노를 쳤습니다. 작곡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감탄했습니다. 천재 소년입니다. 장차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외로웠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놀았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니체는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진지해. 재미없어. 목사 아들이라 그래. 니체는 더 혼자가 되었습니다. 14살, 명문 기숙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슐포르타 학교. 독일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엄격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신학을 배웠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자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니체는 견뎠습니다.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14살부터 편두통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쪼개질 듯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견뎠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혼자 어둠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통을 삼켰습니다.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가? 16살 소년의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여름, 방학, 니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잘 지냈니? 건강하니? 기도는 하고 있니? 니체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의심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질문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증거는 어디 있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신앙은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신분이었습니다. 니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의심을,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외로움을 모두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홀로 10대의 니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냉혹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도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을, 신앙만으로는 고통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근본적으로 혼자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고독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것은 자라나 그의 인생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더 깊이, 더 용감하게. 외로운 소녀는 홀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1864년 가을, 니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거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라. 니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대학, 도서관. 그곳에서 니체는 변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읽었습니다. 플라톤을 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를 만났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한 권의 책,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니체는 밤새 읽었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다. 내가 찾던 것이 이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맹목적 의지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신은 인간의 위안일 뿐이다. 니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생각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용기 있게, 솔직하게, 거침없이. 그는 결심했습니다. 신학을 버렸습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 길은 다릅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배신자, 신을 버린 자식. 니체는 견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정직해야 했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고전 문헌학을 공부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호메로스, 아이스킬로스. 니체는 빛났습니다. 교수들이 놀랐습니다. 천재다. 이 학생은 범상치 않다. 논문을 썼습니다. 학회에 발표했습니다. 24살, 바젤 대학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고전 문헌학 교수로 오시겠습니까? 박사학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인정받았습니다. 유럽 최연소 교수. 니체는 받아들였습니다. 1869년 봄, 스위스 바젤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가 보였습니다.
눈 덮인 산들, 푸른 하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을 만났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 위대한 작곡가였습니다. 타노이저, 로엔그린의 작곡가, 당대 최고의 음악가. 바그너는 바젤 근처 루체른 호수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1869년 5월 15일, 트립센의 바그너 저택, 문이 열렸습니다. 바그너가 서 있었습니다. 56살, 위풍당당했습니다. 큰 키, 날카로운 눈빛,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어서 오게, 젊은 교수님. 니체는 압도당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거장, 처음으로 만난 천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바그너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쇼펜하우어를 읽었나? 니체의 눈이 빛났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스승입니다. 바그너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러네. 우리는 형제일세. 그날 밤, 바그너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지크프리트 목가를 연주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곡이었습니다. 니체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음악, 이토록 완벽한 순간. 이것이 예술이다. 이것이 삶의 의미다. 바그너와 니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니체는 매주 트립센을 방문했습니다. 바그너의 아내 코지마도 반겼습니다. 우리의 젊은 교수님. 니체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바그너는 자신의 오페라 계획을 말했습니다. 니벨룽겐의 반지, 거대한 사부작, 게르만 신화의 재창조, 음악과 드라마가 하나 되는 총체 예술, 그리스 비극의 현대적 부활. 니체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예술입니다. 두 사람은 밤새 토론했습니다. 예술에 대해, 삶에 대해, 그리스 문화에 대해. 바그너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의 철학적 대변인이 되어주게. 자네의 학식과 나의 음악이 만나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네. 니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토록 기쁜 일이었습니다. 1872년, 니체는 첫 책을 출판했습니다. 비극의 탄생, 그리스 비극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바그너 예찬이었습니다. 바그너야말로 현대의 아이스킬로스다. 그의 음악에서 그리스의 디오니소스가 부활한다. 니체는 바그너에게 책을 바쳤습니다. 바그너는 기뻐했습니다. 완벽하네. 자네는 나를 이해했어. 하지만 학계는 냉담했습니다. 교수들이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다. 철학도 아니고 문헌학도 아니다. 신화적이고 낭만적인 헛소리다. 니체의 강의실에 학생이 줄었습니다. 평판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그너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로이트, 바그너가 자신만의 축제 극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바그너는 귀족들에게 아첨했습니다. 권력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독일 황제에게 헌사를 바쳤습니다. 니체는 불편했습니다. 예술은 순수해야 합니다. 권력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바그너가 말했습니다. 순진한 소리, 예술도 돈이 필요하네. 현실을 모르는구먼, 젊은이. 니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그너의 기독교 회귀, 파르지팔, 바그너의 마지막 오페라, 기독교적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순결, 금욕, 성배. 니체는 충격받았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우리는 쇼펜하우어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디오니소스를 찬양했습니다.
왜 다시 기독교로 돌아갑니까? 바그너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어.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걸세. 인간에게는 위안이 필요하다네. 니체는 실망했습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1876년 여름, 바이로이트 축제, 니벨룽겐의 반지 초연.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황제, 왕족, 귀족들, 부유한 후원자들, 화려했습니다. 현란했습니다. 니체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공연을 보았습니다. 감동받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허영을 보았습니다. 예술이 아닌 스펙터클을, 본질이 아닌 외형을. 니체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축제가 끝나기 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차를 타고 산으로 갔습니다. 알프스 깊은 곳. 혼자. 그곳에서 니체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 가야 한다. 스승도 필요 없다. 제자는 스승을 넘어서야 한다. 바그너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그너도 찾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영원이 되었습니다. 니체는 32살,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같았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홀로 서야 했습니다. 고독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걸어갔습니다. 산으로, 생각 속으로, 미지의 세계로,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향해. 1876년 가을, 니체는 바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바그너와 결별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었습니다. 대학, 강의실은 더욱 비었습니다. 학생들이 떠났습니다. 비극의 탄생 이후 평판이 떨어졌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철학도 아니고 문헌학도 아니다. 학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니체는 고립되었습니다.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찢어질 듯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니체는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나인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통 속에서 1877년 봄, 니체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더 이상 바그너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낭만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분석이었습니다. 인간의 약점에 대한, 도덕의 기원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바그너에게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침묵, 차가운 침묵.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침묵했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서점에 쌓여만 있었습니다. 서평도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비평가들이 혹평했습니다. 실망스럽다. 재능의 낭비다. 차라리 예전처럼 쓸 것을. 니체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쓴 책을, 수년간 고민한 생각을, 고통 속에서 써낸 문장들을. 누가 나를 이해할까? 누가 내 말을 들을까? 1879년 봄, 니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을 떠나기로. 35살. 건강이 너무 나빴습니다. 강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두통으로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대학은 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시간을 줬습니다. 니체는 떠났습니다. 바젤을, 안정된 삶을, 교수직을, 그리고 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스위스 산으로, 겨울에는 이탈리아로 작은 여관들을 전전했습니다. 싼 방들, 좁고 어두운 방들,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면 충분했습니다. 스위스 실스마리아, 알프스 산중의 작은 마을. 니체는 여름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1881년부터 1888년까지 한 여관의 작은 방을 빌렸습니다. 창문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호수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났습니다. 두통이 허락하는 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빵과 우유, 그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매일 혼자 몇 시간씩 걸었습니다. 산길을, 숲길을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때로는 메모를 했습니다. 작은 노트에 휘갈겨 썼습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오후가 되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손으로, 느리게. 눈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몇 줄 쓰면 쉬어야 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다시 일어나 썼습니다. 저녁이 되면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 여관 식당에서 다른 투숙객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왔습니다. 연인들이 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니체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항상 혼자인 남자, 산책만 하는 남자. 밤이 되면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더 썼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또다시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견뎠습니다. 이것이 니체의 일상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해마다 여름과 겨울, 산과 바다를 옮겨 다니며 혼자 1882년 니체에게 작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루살롬에 21살의 러시아 여성이었습니다. 지적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니체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로마에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여성은 다르다.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니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청혼했습니다. 2번. 나와 결혼해 주시오. 함께 학문의 길을 거둡시다. 루살로메는 거절했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어요. 저는 자유로운 삶을 원해요. 니체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사랑도 그를 거부했습니다. 여름 내내 함께 있었습니다. 니체, 루살로메, 그리고 친구 파울레, 세 사람. 하지만 니체는 외로웠습니다. 루는 니체를 친구로만 대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루살로메는 떠났습니다. 파울레와 함께 니체는 홀로 남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인간인가? 왜 누구도 내 곁에 머물지 않는가? 그해 겨울, 니체는 이탈리아 라팔로로 갔습니다. 리구리아 해변의 작은 마을. 혼자였습니다. 추웠습니다. 여관 방에서 떨었습니다. 두통이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썼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0일 만에 일부를 완성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분노와 슬픔 속에서. 책 속에 차라투스트라는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인간은 스스로 초인이 되어야 한다. 고독 속에서 강해져라. 세상이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걸어가라. 니체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1883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 니체는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세상이 알아볼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서점에서 먼지만 쌓였습니다. 서평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니체는 출판사에 물었습니다. 몇 권이나 팔렸습니까? 40권입니다. 40권. 수년간의 고민. 영혼을 쏟아부은 책. 단 40권. 니체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누가 읽는가? 누가 이해하는가?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라투스트라 이불을 썼습니다. 또 출판했습니다. 또 팔리지 않았습니다. 3부를 썼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4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출판사도 거절했습니다. 팔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출판할 수 없습니다. 니체는 자비로 출판했습니다. 40부만 친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1884년, 1885년, 1886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니체는 계속 썼습니다.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깊은 사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산과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실스 마리아, 니스, 제노바, 베니스, 작은 방들을 전전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연금만으로 살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제대로 먹었습니다. 옷도 낡았습니다. 신발도 해졌습니다. 하지만 책을 샀습니다. 종이를 샀습니다. 우표를 샀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친구들에게, 어머니에게, 여동생에게 잘 지냅니다. 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고통이 무슨 의미인가? 아무도 내 책을 읽지 않는데, 아무도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썼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쓰는 것만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이 존재 이유였습니다. 1887년 겨울, 니스에서 니체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걸어도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서점에서 내 책을 보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책들. 이것이 내 인생입니다. 편지를 보내고 후회했습니다. 너무 솔직했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차라투스트라처럼 고통을 긍정해야 한다. 그는 다시 썼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믿지 않았지만 믿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넘게 홀로 방을 떠돌며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쓰는 사람을,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하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을, 니체였습니다. 여러분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도 인정받지 못하십니까? 자신의 가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괴로우십니까? 니체는 그랬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는 혼자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니체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산을 오르고 바다를 보고 글을 쓰고 고통을 견디고 매일, 매년 쉼 없이 1888년 가을 토리노,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니체는 그곳의 작은 하숙집에 머물렀습니다.
조용한 골목, 작은 방, 창문으로 광장이 보였습니다. 니체는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행복하다.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이었을까요? 그는 혼자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숙집 주인 부부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어를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그들도 독일어를 몰랐습니다. 니체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봉조르노, 그라치에, 그것뿐이었습니다. 토리노에서 니체는 마지막 책들을 썼습니다.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보라, 자서전이었습니다. 44살의 자서전. 제목들이 기이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자화자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절규였습니다. 제발 나를 봐달라. 내 가치를 알아달라. 나는 여기 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10년 넘게 침묵당했으니까.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위대함을 세상이 인정하지 않으니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토리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장터가 열렸습니다. 활기찼습니다. 니체는 그 속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과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유령처럼.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1888년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거리에 장식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선물을 샀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니체는 혼자였습니다. 하숙집 방에서 난로 옆에 앉아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니체의 마음처럼.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유명해질 것입니다. 세계는 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고르. 하지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버티기 위해서, 또 하루를, 또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답장은 드물었습니다. 방문객은 없었습니다. 니체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44살, 병든 몸, 텅 빈 지갑.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니체의 삶이었습니다. 10년 이상, 인정받지 못한 시간, 외면당한 시간, 고통의 시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가 쓴 책들이, 그가 생각한 사상들이 세계를 바꿀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고독 속에서, 고통 속에서,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니체도 그랬습니다.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빛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니체가 고독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썼습니다. 멈추지 않고 썼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가 남긴 책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니체입니다. 1878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 책으로 니체는 변했습니다. 바그너와 결별했습니다. 낭만주의와 결별했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인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니체는 물었습니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선과 악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리고 답했습니다. 아니다. 선과 악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강자와 약자의 게임일 뿐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신성모독이다. 위험한 생각이다. 하지만 니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도.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규칙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선이다. 저것은 악이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누가 정했는가? 정말 그런가? 마을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감히 질문하다니.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니체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1882년부터 1885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대표작이었습니다. 40권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후대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누구인가?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였습니다. 니체는 그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차라투스트라.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첫 문장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신이 죽었다? 무슨 뜻인가? 니체는 설명했습니다. 신이 정말 죽은 것이 아니다. 신을 믿는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에는 신이 모든 것을 정해줬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은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편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했습니다. 이제 그럴 수 없다. 과학이 발전했다. 이성이 깨어났다. 신화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차라투스트라가 답했습니다. 초인이 되어라. 초인, 위버맨쉬, 무슨 뜻일까요? 슈퍼맨이 아닙니다.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말합니다. 의사가 되어라. 그것이 좋은 삶이다. 사회가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그것이 성공이다. 종교가 말합니다. 겸손하라. 욕심내지 마라. 젊은이는 혼란스럽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니체는 말합니다. 아무 말도 듣지 마라. 스스로 결정하라. 무엇이 너에게 가치 있는지, 무엇이 너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지. 그것이 초인의 길이다.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다. 차라투스트라는 또 말했습니다. 영원회귀. 이것도 니체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있는 그대로 기쁨도 고통도 모두 영원히 반복된다면, 똑같은 삶을 무한히 다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니요. 한 번도 힘든데. 하지만 니체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살 가치가 있는가? 반복할 수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좋은 삶이 아니다.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운명애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고독의 가치를. 왜냐하면 그가 직접 겪었으니까요. 10년 넘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고 또 썼습니다. 왜?
자신의 길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세상이 뭐라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았으니까요. 그것이 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운명이었습니다. 1886년 선악의 저편. 니체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도덕의 뿌리를 그는 물었습니다. 도덕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도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 주인의 도덕, 강한 자의 도덕, 창조하는 자의 도덕. 나는 이것이 좋다. 그러니 이것이 선이다. 스스로 가치를 정합니다. 노예의 도덕, 약한 자의 도덕, 반응하는 자의 도덕. 저것이 나쁘다. 그러니 그 반대가 선이다. 다른 것에 반대함으로써만 자신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세상이 비웃습니다. 이상하다. 쓸모없다. 예술가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이 뭐라든 나는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주인의 도덕입니다. 둘째, 세상이 나를 이해 못하니 세상이 나쁘다. 이것이 노예의 도덕입니다. 니체는 첫 번째를 원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무시했지만 그는 자신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1887년 도덕의 계보. 니체의 가장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도덕을 비판했습니다. 왜? 거짓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기독교는 말합니다. 겸손이 미덕이다. 순종이 미덕이다. 고통을 받아들여라. 내세에 보상이 있다. 니체는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아니면 약자들의 변명인가? 강할 수 없으니까. 대신 약함을 미덕이라 부르는 것은 아닌가? 신랄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신성모독, 악마의 철학. 니체의 책은 더욱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말해져야 했으니까요. 불편해도, 위험해도. 니체의 책들은 어려웠습니다. 학술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처럼 쓰였습니다. 비유와 은유로 가득했습니다. 격언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도 당신을 들여다본다. 춤출 수 없는 자에게 인생은 무의미하다. 뱀이 껍질을 벗지 못하면 죽는다. 짧고 강렬했습니다. 기억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니체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철학이니까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책들이, 이 생각들이 후대에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1888년 겨울까지는 그저 먼지만 쌓였습니다. 서점에서 아무도 모르는 천재의 책들. 하지만 니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은 알 것이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 나는 시대를 앞서갔을 뿐이다. 그는 미래를 위해 썼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그들이 읽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100년 후 니체의 책들은 전 세계에서 읽혔습니다.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쳤습니다. 철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혁명가들이 인용했습니다. 니체의 생각은 세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1900년에 죽었으니까요. 명성이 오기 전에, 영광이 오기 전에 그저 믿음만 가지고 외로운 방에서, 고통 속에서 글을 쓰고 또 썼습니다. 이것이 니체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결과를 보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정받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어 보입니까? 니체를 기억하십시오. 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1889년 1월 3일, 토리노,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니체는 하숙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하려고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마차가 지나갔습니다. 말들이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런데 한 마차가 멈춰 섰습니다. 말이 쓰러졌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마부가 소리쳤습니다. 채찍을 들었습니다. 말을 때렸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말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니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에게 달려갔습니다. 말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불쌍한 말, 불쌍한.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숙집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니체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디오니소스다. 편지를 썼습니다. 친구들에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이름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계를 산산조각 내겠다. 서명은 디오니소스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친구들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급히 토리노로 향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오버베크가 도착했습니다. 니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니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치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음이었습니다. 니체, 오버베크가 불렀습니다. 니체가 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모든 이름이 나다. 오버베크는 알았습니다. 니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정신이 완전히 스위스로 데려갔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바젤의 병원이었습니다. 니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진단했습니다. 진행성 마비, 아마도 매독의 말기 증상, 치료 불가능. 어머니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아픕니다. 오셔야 합니다. 어머니 프란치스카가 왔습니다. 병원 방에서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 내 불쌍한 아들. 니체를 나움부르크로 데려갔습니다. 고향으로, 어릴 적 살던 도시로, 작은 집에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끔 웅얼거렸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나는 신이 죽었다. 단편적이었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날카로운 정신. 이제는 텅 빈 껍데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5년. 니체는 그저 존재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가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밤이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여, 왜 제 아들에게? 하지만 아들은 신을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1897년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77세였습니다.
평생 아들을 돌봤습니다. 이제 여동생 엘리자베트가 형을 맡았습니다. 바이마르로 옮겼습니다. 조금 더 큰 집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도 형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형의 명성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이때쯤 니체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방문객들이 왔습니다. 철학자들, 작가들, 예술가들. 엘리자베트는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형을 만나보시겠습니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니체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방문객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저분이 그 니체입니까? 그 위대한 철학자가? 말이 없었습니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뒤흔들려 했던 사람. 이제는 그저 빈 껍데기였습니다. 1900년 여름, 니체의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폐렴이 왔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마시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8월, 무더웠습니다. 니체는 희미하게 숨 쉬었습니다. 여동생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니체가 눈을 떴습니다. 잠깐,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8월 25일. 정오. 숨이 멈췄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소리 없이, 고통도 없이. 그저 멈췄습니다. 55살. 니체의 생은 끝났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레켄 교회, 그가 태어난 곳, 아버지가 묻힌 곳, 관이 놓였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리라. 아이러니였습니다. 니체는 교회를 부정했으니까요. 하지만 교회의식으로 묻혔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 몇몇 친구들, 몇몇 지인들. 세계적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관이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흙이 뿌려졌습니다. 니체는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하지만 그의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들은 남았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야 듣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1900년 8월. 니체가 죽었습니다. 독일 신문들이 부고를 실었습니다. 작은 기사들이었습니다. 철학자, 니체 사망. 오랜 투병 끝에. 그뿐이었습니다. 세계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보이지 않게.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트. 그녀는 형의 유산을 관리했습니다. 책들을, 원고들을, 편지들을. 니체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마르에 방문객들을 받았습니다. 형의 철학을 알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글을 왜곡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맞게. 특히 반유대주의를. 니체는 반유대주의를 경멸했습니다. 명확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형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힘의 의지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니체가 쓰지 않은 책을. 조각난 노트들을 짜깁기해서. 하지만 이것이 역설적으로 니체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1900년대 초 유럽에서 니체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구지? 이 니체라는 사람?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사상이, 이런 용기가.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들이, 예술가들이. 1910년대 니체는 유럽 지성계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토론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살롱에서 논쟁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초인, 영원 회귀,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표현주의 화가들, 우리는 니체를 그린다. 강렬했습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니체처럼 작가들도 영향받았습니다. 토마스 만, 독일의 위대한 작가. 니체는 우리 시대의 운명이다. 헤르만 헤세, 니체를 읽지 않고는 현대를 이해할 수 없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니체는 나의 스승이다. 앙드레 지드, 프랑스 작가. 니체가 내 인생을 바꿨다. 음악가들도 구스타프 말러, 그의 교향곡 3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에서 영감받았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교향시, 니체의 철학을 음악으로. 아이러니였습니다. 니체가 비판했던 바그너의 후계자들이 니체를 찬양했습니다. 철학자들도 주목했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 하나. 니체는 서양 철학의 전환점이다. 장폴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 없이 실존주의는 없다. 미셸 푸코, 니체는 우리의 동시대인이다. 질 들레즈, 니체는 철학의 혁명가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나치가 니체를 이용했습니다. 히틀러가 니체 아카이브를 방문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환영했습니다. 형도 기뻐할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니체는 독일 민족주의를 경멸했습니다. 반유대주의를 혐오했습니다. 나는 좋은 유럽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치는 왜곡했습니다. 초인 개념을, 강자의 도덕을,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으로. 니체가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말했습니다. 집단의 관계가 아니라. 하지만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니체는 오해받았습니다. 나치의 철학자, 위험한 사상가. 한동안 금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학자들이 나섰습니다. 니체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원문을 연구했습니다. 편지를 분석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니체는 나치와 정반대였습니다. 개인주의자였습니다. 자유주의자였습니다. 반권위주의자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니체는 재발견되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들이 앞장섰습니다. 들레즈, 푸코, 데리다. 니체는 현대 사상의 아버지다. 미국에서도 대학마다 니체를 가르쳤습니다. 철학과뿐만 아니라 문학과에서, 심리학과에서, 사회학과에서, 예술대학에서 니체는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리학, 지그문트 프로이트. 니체는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다. 무의식, 억압, 본능. 니체가 먼저 말했습니다. 칼 융, 니체는 심리학의 선구자다. 정치학, 한나 아렌트. 니체는 전체주의를 예견했다. 문학 비평, 해롤드 블룸. 니체 없이 현대 문학을 이해할 수 없다. 대중문화까지. 영화 다크 나이트. 조커가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니체의 말입니다. 매트릭스. 신은 죽었다. 모피어스가 인용합니다. 록, 음악. 마릴린 맨슨의 안티크리스트 슈퍼스타. 니체의 개념입니다. 오늘날 니체의 책들은 전 세계에서 팔립니다.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살아생전 40권 팔렸던 책이 지금은 매년 수십만 권씩. 서점마다 니체 코너가 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의 저편. 베스트셀러입니다. 매년 변함없이 100년 넘게 대학마다
니체 연구소가 있습니다. 학회가 열립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학자들이 모입니다. 니체를 토론합니다.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논문이 쏟아집니다. 매년 수백 편씩 니체에 관한 책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니체 전기, 니체 해설서, 니체 입문서, 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여전히 니체를 읽을까요? 100년이 지났는데, 세상이 변했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니체가 물은 질문들이 여전히 우리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영원한 질문들입니다. 니체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철학입니다. 그것이 니체의 유산입니다. 살아생전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 전 세계가 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니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지, 자신의 이름이 불멸할지, 자신의 생각이 세계를 바꿀지. 그는 죽었습니다. 정신이 무너진 채, 외롭게, 조용히. 하지만 그가 남긴 글들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 처음으로 차라투스트라를 펼칩니다. 눈이 빛납니다. 이것이다. 니체가 100년 전에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니체는 살아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서. 오늘날 2026년 니체가 죽은 지 12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를, 무엇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의미 없는 일상, 끝없는 경쟁,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 니체가 말했던 것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세상. 우리는 바쁩니다. 매일 일합니다. 돈을 법니다. 물건을 삽니다. 하지만 물어봅니다. 왜? 이것이 전부인가? 니체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100년 전에. 아직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도 외롭습니까? SNS에는 친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몇 명입니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까? 니체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여러분도 인정받고 싶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랍니까? 니체도 그랬습니다. 책을 쓰고 또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스스로 가치를 알았으니까요. 세상이 뭐라든.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가치를 만드십시오. 초인이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고통받고 계십니까? 병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희생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배우는 자가 되겠습니까? 니체는 선택했습니다. 배우는 자가 되기로. 평생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사유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썼습니다. 고통이 그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더 깊은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현대 사회는 복잡합니다. 정보가 넘쳐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른 말을 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라. 누구의 말도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의심하라. 질문하라. 어려운 길입니다. 편한 것은 남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니체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길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로워도, 지금은 이해받지 못해도 여러분의 진실을 살아가십시오. 언젠가 누군가는 알아볼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길을. 니체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공은 세상의 인정이 아닙니다. 성공은 자신에게 정직한 것입니다. 명예는 타인의 찬사가 아닙니다. 명예는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니체는 살아생전 가난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정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이 그가 불멸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든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진실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창조하십시오.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그가 고통 속에서 써내려간 글의 의미입니다. 126년이 지났지만 그 메시지는 여전히 울립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니체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니체의 용기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1844년부터 1900년까지 56년의 짧은 생. 그중 10년은 정신을 잃고 10년은 병들고 외롭게.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불멸입니다. 그는 혼자 걸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길을. 고통스러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오늘날 수백만 명이 걷는 길이 되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질문할 용기를, 생각할 자유를, 살아갈 힘을.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니체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의 고통, 평생의 고독. 하지만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외로워도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진실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니체처럼. 니체의 무덤은 조용합니다. 독일의 작은 마을 레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전 세계에 살아 있습니다. 책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이것이 진정한 불멸입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생각은 영원합니다. 영향은 끝이 없습니다. 니체가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정직함이, 한 사람의 끈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후회 없이, 당당하게. 니체처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니체의 이야기를,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독했지만 위대했던, 고통받았지만 불굴이었던 그런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니체가 그랬던 것처럼. 감사합니다.